자, 오늘 챕터 13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죠. 페이지 74페이지 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지구의 기후가 변한대요. 일단 기후라는 이름은 일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일기는 당장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내일 날씨가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이라면 기후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비가 적게 와요. 이런 것들의 그런 것들을 기후라는 얘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기후가 변화됐다는 것을 이해해주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을 것이야. 기후 변화의 증거, 기후가 변했습니다 하는 증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 것은 아무래도 빙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빙하는 그냥 단순하게 물이 흐르는 게 아니거든요. 눈이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빙하 속 공기와 빙하를 구성하는 물의 동위원소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 하겠습니다. 빙하 눈이 쌓일 때 그 안에 옛날 공기가 공식돼 있어요. 이 빙하 속 공기에 CO2,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온실가스가 많았다, 좀 더 따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빙하 속 공기에 황화수소라든지 이산화황 같은 이런 화산가스 분출물이 많았다. 화산가스가 많았다. 무슨 뜻일까요? 대규모 화산 폭발을 깼고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서 좀 기온이 내려갔었다. 이런 증거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았다. 그럼 이거는 기온이 높았다는 증거. 이런 화산가스 함량이 많았다는 것은 대규모 화산 중에서 기온이 하강했을 것이다 라는 증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빙하를 구성하는 물인데요. 물의 산소의 동위원소 비율. 산소의 동위원소 비율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볼까 싶습니다. 어차피 빙하기, 날씨가 많이 추웠다는 것과 기후가 많이 추웠다는 것과 반빙기는 그와 반대겠죠. 굳이 두 개 따로 외울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빙하기가 되면 바닷속에 있는 물, 여기에 보면 산소의 동위원소가 16자리도 있고 18자리도 있겠죠. 산소의 동위원소 비율은 역시 16에 대한 18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산소의 동위원소 비율은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빙하기 되면 물의 증발이 좀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 와중에 좀 더 무거운 놈의 증발이 좀 덜 됩니다. 또한 증발됐다 하더라도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극지방에 가서 눈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산소 18의 비율이 매우 적어지게 됩니다. 즉 그걸 통해서 빙하를 만들었을 때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비율은 빙하기가 되면 매우 낮은 수준을 보게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간빙기가 되면 기후가 온난해지면 산소 18의 비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예, 요 얘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하기가 되면 기후가 매우 추워지면 극지방에 있는 빙하를 구성한 물 속에 있는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동위원소 비율은 낮은 상황이 될 것이다. 빙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거의 10중 8구는 산소의 동위원소 비율에 대한 질문을 해줍니다. 근데 가끔은 빙하를 구성한 산소의 동위원소 비율 말고 해양 생물의 화석에서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동위원소 비율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빙하게 되면 산소 18이 좀 더 많은 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빙하게 되면 해양 생물 속의 화석을 구성하는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동위원소 비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가끔 이걸 물어볼 때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 외에 뭐 나무의 나이테라든지 뭐 산호의 자란 횟수 뭐 또는 꽃가루 화석 이런 것들로 기후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 찾으려고 하는 게 페이지 7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74페이지 다시 한번 더 정리 읽어봐 주십시오. 74페이지 천천히 다시 한번 더 봐주세요. 칠 74페이지 정리하라 하니까 폼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질 시대와 그 기후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소개해보죠. 먼저 지질 시대는 지구 역사가 땅에 기록된 시대를 지질 시대라는 이름을 씁니다. 지구 역사를 볼 때 대략 46억 년 전에 지구가 시작해서 5억 4천만 년 전까지를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하죠. 2억 5천만 년 전까지가 고생대, 6,500만 년 전까지가 중생대, 이후 신생대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각의 큰 변화라든지 생물계의 큰 변화를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생, 중생, 신생할 때 결국엔 생자가 들어가는 것은 고생 때부터는 생물계의 큰 변화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표준화석들이 있을 것이겠죠. 표준화석이라는 것은 그 시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리고 다음 시대 가면 멸절당하는 그 놈들이 표준화석 되겠습니다. 짧은 시대를 넓은 지역에 살아갔던 놈들이죠. 고생대 표준화석들 뭐 있습니까? 삼엽충. 예, 삼엽충 있습니다. 또 완종류, 필성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갑조.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들 뭐 있습니까? 예, 암모나이트, 공룡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들은 예, 맘모스. 맘모스랍니까? 메마드랍니까? 메마드가 좀 더 영어 발음이죠. 뭐 화폐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생대의 표준화석을 되고 있습니다. 성카브레 시대는 워낙에 옛날이다 보니까 뭐 별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대체로 온난하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대는 예 대체로 역시 온난하고 말기에 큰 빙하기를 가졌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고생대를 끝장낼 때 보면 판게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게가 형성되면 해안선이 짧아지면서 얕은 바다, 천해 환경이 줄어들고 그래서 다량의 생물이 멸절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중생대는 빙하기 없습니다. 전부 온난했습니다. 근데 중생대를 끝장낼 때는 큰 소행성이 떨어져가지고 공룡시대를 멸절해 주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빙하기 없이 전부 온난했습니다. 신생대는 처음에 온난하다가 이후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고 있어라고 할 수 있죠. 초기에는 온난, 후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페이지 75쪽에 보면 전 지질시대에 통틀어서 과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고기구들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외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75페이지 읽으시면서 추석 부를 테니까 답하세요. 유승원, 강동현, 노준성, 전원찬, 박준호, 조서연, 네. 원종현, 최지훈, 박지윤, 김유민, 고경원, 김연재, 네. 김주찬, 최유하, 정윤석, 강수민, 장준혁, 김현준, 네. 김동수, 최서윤, 신태용, 권준희, 전승혁, 김예은, 학생이 지원하고 학생이 뭐 끝났을 텐데. 여기 박사가 있는 거 아니야? 75쪽 다 봤습니까? 네. 자, 그러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네요. 76쪽 분 넘겨주십시오. 오늘 수업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기후변화의 천문학적 요인. 기후가 왜 바뀝니까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요인에 대한 이게 이제 오늘 수업의 제일 중요한 페이지 76쪽의 얘기입니다. 지구 외적 요인이에요. 물론 그거 외에도 지구 내적 요인도 있습니다만 지구 외적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능 치면 거의 50% 이상의 확률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지구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는 생각을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물리 시간 때도 한번 공부를 했지만은 지구와 태양 주위를 타원궤도 돌고 있습니다. 좀 과장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근일점과 먼 원일점을 봤네요. 일단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죠. 여러분들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가 단순하게 공전이기 때문입니까?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에 대해서 약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공전하는 게 그게 원인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자전축이 태양에 대해서 원일점 때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 기울어져 있고 근일점은 그와 반대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근일점일 때 태양 고도가 낮아요. 태양 고도가 낮다는 것은 겨울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일점 때 태양 쪽에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태양 고도가 높습니다. 북반구는 여기가 여름이 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남반구는 그와 반대죠. 남반구가 메인이겠어요? 북반구가 메인이겠어요? 북반구가 메인이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 이걸 먼저 기록해 놓으십시오. 역시 하나의 그래프에서 하나의 그림 위에서 여러 가지 다루게 됩니다. 색깔 활용이 달라 있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가 되겠죠? 페이지 76페이지 지구 기후변화의 청각적 요인 한번 공부시 해놓으면 평생 써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 있는 북반구의 남중부가 더 높아서 이런 그림입니다. 꽤 과장되게 그려놨는데 이식률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 하 신날에 태양 남중 고도 H는 90 위도에 플러스 23.5도입니다. 이 23.5도 된 이유는 이쪽에 보면 태양 쪽을 향할게요. 태양에 대해서 이게 공전 궤도면이에요. 지구 공전 궤도면 나중에 황도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 궤도의 수직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네.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구의 적도는 이런 그림이 내줄 수 있겠죠? 지구 적도는 나중에 연장하면 천구의 적도가 됩니다. 그럼 동짓날은 반대죠. 동짓날 태양 남중 고도는 90 위도에 마이너스 23.5도가 됩니다. 물론 남반구 그와 반대가 되죠. 네, 북반구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과 겨울의 하지와 동지의 남중 고도 차이는 23.5도의 2배니까 47도 나옵니다. 뭐예요? 요거는 위도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파이라고 불러주는데 위도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90 위도에 플러스 23.5도, 90 위도에 마이너스 23.5도가 되는 게 각각 하지와 동지의 태양 남중 고도입니다. 물론 춘추분 때는 90 위도만 하면 돼요. 결국에 이제 연교차로 생각해도 무방하죠. 제일 더울 때와 제일 추울 때.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하지보다 조금 더 지나야 더 더운 날이 옵니다만은 정리해 주십시오. 말했다시피 지구가 계절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사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지구는 현재 23.5도, 공전 궤도면의 수직에 대해서 23.5도예요.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몇 도입니까? 90 23.5니까 66.5예요. 가끔 말장난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는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몇 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장난하는 문제 있습니다.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는 66.5도입니다. 23.5도는 지구의 공전 궤도면의 수직에 대해서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공전 궤도면의 수직과 자전축 기울기가 23.5도예요. 정말 짜증나는 문제인데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몇 도 기울이셨습니까는 말장나는 문제도 있어. 헷갈리지 마요. 그렇다면 이 공전 궤도면의 수직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진 게 좀 더 크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24.5도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 이 23.5도가 플러스 24.5도에서 마이너스 24.5도가 되버립니다. 공전궤도의 수직에 대해서 자전축 기울기의 크기가 커지면 47도짜리가 아니라 49도가 되버립니다. 그러면 연교차는
증가합니다. 이거는 남반구 북반구 할 거 없이 모두 다입니다. 물론 21.5도로 줄어들면 연결차는 감소하게 되겠죠. 이래서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는 자전축 축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은 연교차가 증가합니다. 남반구, 북반구 모두입니다. 이건 별로 어려워할 게 없을 것 같네요. 말했다시피 자전축이 기울인 상태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름 때, 겨울 때 위도 변화가 이렇게 되는 남중고도의 변화가 이렇게 되는데 23.5도 된 게 24.5도가 되면 당연히 여름이 더 더워지고 겨울이 더 추워지니까 연교차는 남반구, 북반구 할 것 없이 다 증가합니다. 이건 별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뭐 있습니까? 필기 앞에 거죠. 영상 보세요 나중에. 76조 가고 있는 중이에요. 청력중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세차 운동, 두 번째는 이식률 변화, 세 번째는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아시다시피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제일 간단해요. 기울기가 더 커지면 여름이 더 더워지고 겨울이 더 추워지는 건 남반구와 북반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연교차가 증가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세차 운동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네요. 우리의 지구가 자전축이 쭉 연결하면 이 자전축이 쭉 연결해. 북반구에서 자전축이 쭉 연결하면 만나는 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북극성이라고 부릅니다. 퀘스천. 북극성은 밤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이다. OX. 아니에요. 북극성은 그러면 북쪽 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극성은 우연찮게 쭉 연결하다가 걸리는 자주축 연장선에 걸리는 별일 뿐이고 밤하늘에서 밝은 별, 제일 밝은 별 아니에요. 현재 서울, 인천 위도가 대략 한 37도 정도 됩니다. 북쪽 하늘 잡으시고 대략 북쪽이 저쪽 방향인 것 같은데요. 대략 37도쯤 올려서 보이는 별이 보이면 그게 북극성 되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북극성이 영원 불변입니까 하면 그러지가 않아요. 이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던 게 돌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요. 세차 운동의 주기가 대략 26,000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돌아요. 13,000년 정도 되면 지금 이쪽 방향으로 해서 북극성 됐던 게 이렇게 돌아서 저쪽 방향에 북극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13,000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오래 걸리죠.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지고 북극성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 느낄 수 있을까요? 한평생 살아가고는 힘들어요. 그죠? 근데 한 200년, 300년 정도 되면요. 약간 바뀐 걸 느낄 수 있어요. 물론 한 사람이 200년, 300년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옛사람이 기록을 해놨네요. 과거 천체 얘기할 때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조선이라는 국가가 일종의 역성혁명이죠. 고려를
끝내고 조선을 창건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러지는 못하겠죠. 뭐 예나 지금이나 좀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야 내가 하늘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제일 먹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에 와서도 말이죠. 그래서 조선은 조선 창건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용비어천가 육룡이 나르샤 하면서 야 예때부터 준비해왔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설파하려고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래 내가 하늘에 마땅한 사람이냐. 그래서 하늘의 운행을 즉 별의 운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조선의 밤하늘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물론 자기가 한 건 아니고요. 밑에 찍혔죠.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총 3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태조 이성계 거와 그리고 숙종 때 만든 게 남아있습니다. 또 왜 3개라고 합니까 하면 숙종 때 밑에 있는 비문에 보면 세종 때 만들었던 것이 한 200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별의 위치가 좀 바뀌어서 새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아 그러면 세종 때도 하나 더 만들었겠군요. 뭐 알다시피 세종이라는 사람이 세종이 얼마나 또 밤하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졌습니까? 그지? 일성월성신가? 아이씨 발음이 어렵다 그지?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시간을 판단하는 그런 시계도 개발했거든요. 일정월성신 아이씨 발음이 어렵다 모르겠다. 알겠어요? 숙종이라는 왕은 여기 뭐 국사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왕권이 꽤 강했죠. 왕권이 강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거 새로 다시 만들어 이렇게 명할 수도 있었겠죠. 한 20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북극성의 위치라든지 별자리 위치가 조금씩 바뀐 것을 보고 새로 만든 거야. 세차운동은 13,000년이면 반죽이 지나고 26,000년 다시 원상회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재의 것에서 T 세차운동 주기의 2분의 1이 지났다고 해볼게요. 2분의 1, 즉 1.3만 년 지났다 또는 그 전도 상관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세차운동이란 게 시계방도인데요. 지구는 반시계방을 공전하고요. 태양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좀 전에 지금 당장에는 그늘점이 북반구에서 겨울이 걸렸어요. 북반구에선 이제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 걸립니다. 여름이 걸립니다. 물론 원일점에선 겨울이 걸리겠죠. 가까운데 여름이래. 뭔데? 겨울이래. 여름에 더 더워졌고 겨울에 더 추워지게 됩니다. 세차운동의 반주기가 지나니까 북반구는 연교차가 증가합니다. 남반구도 증가할까요? 남반구는 원일점에서 겨울이 걸렸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근일점에서 겨울이 됩니까? 남반구는 오히려 연결차가 감소합니다. 일단 북반구가 메인이니까 북반구의 연결차가 증가되는 세차운동의 반주기가 지나게 되면 북반구의 연결차가 증가되는 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반구가 안 보여요? 어? 남극에 사는 사람들은 북반구가 안 보여요? 아 북극성이 안 보여요? 이게 당연히 안 보이죠. 적도 밑에 남반구에서 못 봅니다.
북두칠성 하잖아요. 북두칠성. 동양에서 이제 북두칠성 하면서 국자 모양으로 그렇게 생긴 것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큰 곰자리가 일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두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남두육성, 남십자성을 얘기합니다. 남십자성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남십자성. 근데 이 남십자성이 보이는 것은요. 남십자성은 이제 흔히 말하는 남반구를 대표하는 별자리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오키나와 또는 그보다 더 낮은 위도에서나 겨우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못 보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동양권에서는 북두칠성과 남두육성 이렇게 이제 크게 밤하늘을 대표하는 별자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인돌에도 북두칠성을 박아놓은 그런 고인돌이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별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풍경을 하면서 남두육성을 그려놨다, 남십자성을 그려놨다 하는 것은 꽤 저위도나 남반구에 살았던 사람이 그린 거죠. 우리가 남십자성을 못 보는 것처럼 남반구 호주,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에서는 북두칠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자전축의 방향이 바뀌는 걸 세차운동이라고 하는데 세차운동 주기의 반주기가 지났을 때 북반구는 연결차가 더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한번 공부해 놓으면 거의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북반구 입장에서는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향할 때가 여름, 자전축이 방해 태양과 반대쪽으로 향하면 겨울. 알겠습니까? 그런 뒤에 이제 원회전 근회전 사이를 적용하는 거죠. 세차운동은 그래서 남반구와 북반구 연결차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또한 북반구 쪽은 육지의 비율이 남반구보다 훨씬 많아요. 남반구는 해양의 비율이 훨씬 높죠. 해양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비열이 큰 물 때문에 연결차의 변화를 좀 더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북반구는 그렇지 못하죠. 세차운동 확인됐습니까? 예. 그 다음 20률의 변화를 얘기하겠습니다. 20률이라는 게 증가된다는 것은 좀 더 타원이 좀 더 길쭉해지는 걸 얘기하고 20률이 감소하는 것은 좀 더 원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률의 변화 어차피 증가 아니면 감소 둘 중 하나잖아요. 20률의 감소시를 보도록 하죠. 20률이 감소하겠다는 것은 좀 더 원에 가깝게 돌겠습니다. 좀 더 원에 가깝게 돌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20률 변화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면 근일점이 멀어집니다. 원일점은 가까워집니다. 북반구 입장에서는 겨울이 근일점인데 근일점이 멀어진대요. 그래서 20률의 감소를 가지고 공정계가 조금 더 원에 가깝게 되면 북반구는 겨울이 더 멀어집니다. 겨울이 더 추워집니다. 여름이 가까워집니다. 여름이 더 더워집니다. 20률이 감소했을 때 북반구의 연교차는 역시 증가되겠네요. 남반구는 그와 반대죠. 남반구는 겨울이 걸려있는 원위점이 가까워지니까 20일 감소한 것은 북반구 입장에선 연교차 증가됩니다.
이 세차 운동의 변화 주기 한 26,000년 걸린다 했고요. 이식률의 변화 주기 그리고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주기 대략 4만 년, 10만 년 정도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울 때 더 추운 일들이 벌어지면 빙하가 더더더더 쌓이게 되면 한번 빙하가 쌓여갖고 뒤덮었는데 태양빛을 잘 반사한 빙하이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 다가왔다 했는데 비가 제대로 안 녹아. 태양빛이 잘 반사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빙하기가 와요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습니다.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밀란코비치 주기라는 이름을 씁니다. 세차운동의 주기, 이식률 변화 주기,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주기를 합쳐서 뭐 해보니까 빙하기의 주기하고 맞아떨어질 거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근데 지구 기후 변화는 이거 말고도 아까 말했듯이 지구 내적 요인까지 더 해야 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빙하기 주기하고는 잘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야 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천문학적인 요인에는요. 내가 이제 하나 더 있어요. 교회 지구의 기후 변화라는 것은 태양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 활동의 그래서 태양이 활발하게 에너지를 뿜어낼 때와 그러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태양 활동의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겨울이, 원일점에서는 여름이 걸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 상황에서 세차 온도가 바뀝니다. 이식률이 바뀝니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바뀝니다 했을 때 우리 북반구 입장에서는 연결체가 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차 운동의 반죽이 지나면 연결차 북반구 증가합니다. 이식률이 감소하면 연결차가 증가하겠고 물론 이식률이 증가해서 더 찌그러진 타워가 되면 북반구 입장에서는 연결차가 감소할 수 있겠죠. 굳이 둘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가 더 기울기가 23.5도에서 24.5도로 커지면 더더더 연평균 기온이 증가한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퀘스천. 화성은 계절이 변화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중학교 내용 중에 보면 화성의 극관의 크기가 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겠습니다. 화성의 자전축은 약 24.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비슷하죠. 천왕성은 자전축이 98도 꺾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의 반은 누워서 자전하다 보니까 반절은 태양을 향하고 반절은 태양을 아예 안 보는 그런 천왕성입니다. 만약 지구가 그런 식으로 자전축이 꺾어져서 돌았다면 반년은 해가 있고 반년 해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금성의 자전축은 178도 꺾어져 있습니다. 2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은 계절 변화가 거의 없다, 아예 없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성은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되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수성보다도 기온이 더 높죠. 정리해 주세요.
뭘 저기 시끌시끌할까요? 그 외에 지구 내적 요인으로는 지구 대기 성분이 변화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화산이 많이 터져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좀 더 대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든지, 뭐 또는 큰 산불이 났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석탄기 때 석탄들이 많이 쌓였는데 그것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연소가 되면서 지구의 이산탄소 대기가 엄청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 외에 수륙 변화도 있겠고요. 화산 터졌을 때 화산재가 하늘 뒤덮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제 그래서 또 지금도 보다시피 지구 온난화를 통한 인간의 활동 뭐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지구 내적 요인보다는 지구 외적 요인이 훨씬 시험에 잘 나온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면접 보러 갔을 때, 야, 지구 기후가 변화되는데 외적 요인, 청각적 요인 뭐 있어요라고 했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꽤 잘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역시 마찬가지 연습 문제부터 풀어보겠는데요. 페이지 78쪽에 보이는 개념 따지기 문제부터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좀 더 다 풀었다는 사람들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드리겠는데요. 프린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족보쪽 문제가 2개 있고 앞에는 수능 완성 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자, 이제 개념 따지기 문제부터 풀어봐요. 시작하세요. 응? 내적 요인? 그냥 얘기할 건가요?